막 그냥 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막 이랬죠. 화장실 가서 울기도 하고 내가 참 실수도 많이 했구나,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조금 받았어요. 이걸 어떻게 이제 내가 개선을 해야 될까?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 상사가 저한테 자기도 미안하다. 혹시 작가님은 약점을 보여주셨던 경험,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 있으세요? 네, 제가 새로운 팀의 팀장이 되었을 때 그때 좀 너무 빨리 저의 그 역량이라든지 그런 걸 증명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천천히 좀 이렇게 더 많이 배우고, 그러니까 그 팀에 대해서, 그 제품에 대해서, 그 개개인에 대해서, 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배웠어야 되는데, 그리고 신뢰도 쌓아야 제가 피드백을 줄 때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막 문제점이 막 보이니까 이제 얘기를, 피드백이 워낙 좋은 문화니까 막 이제 도와주려고 얘기를 했죠.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제 상사가, 원래 이제 저희는 중간 미드텀이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하지만 또 그 중간에 이제 피드백을 모아가지고 평가가 되기 전에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줘요. 그때 저한테 또 이런 피드백이 많이 왔어. 좀 너무 뭐 예를 들어서 어그레시브 하다라든가 그런 피드백이 있다. 뭐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막 그러냐면, 당연히 피드백이 프레이밍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들렸거든요. 그래서 되게 마음이 상처가 굉장히 컸었어요. 그때는 진짜 막 화장실 가서 울기도 하고 내가 참 실수도 많이 했구나,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조금 받았어요. 이제 피드백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내가 개선을 해야 될까? 그랬을 때 받았던 조언 중에 일단 그러니까 익명으로 줬으니까 누가 사실 저한테 줬는지 모르겠거든요. 이거는 저와 같이 일하는 그 같은 팀장들과 그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받았으니까 일단 모두한테 가서 피드백 줘서 고맙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개선을 하고 싶은데 혹시 또 다른 방향이 있으면 뭐 얘기를 해주지 않겠니? 뭐 일단 개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도 왜 그랬는지 뭔가 조금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. 그거는 불안했기 때문에, 새로운 팀에 가서 뭔가 내가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, 그런 의도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, 저를 이제 인간적으로 좀 보기 시작했고 신뢰도 생겼고 적극 도와주려고 했어요. 이런 점은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려.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제가 빨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, 그 전에는 뭔가 제가 이렇게 증명해야 되었던 그런 사람들로 보였는데 나중에는 진짜 저의 치어리더처럼 변하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약점을 정말 인정하고 왜 그랬고 그런 인간적인 면을 보이고 내가 정말 개선하고 싶은 그런 의도와 노력을 보이면 모두가 도와주는구나. 그런 경험을 했어요. 너무 좋은데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용기를 일단 내서. 막 그냥 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막 이랬죠. 네, 그날 막 회사에도 일찍 가고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상사가 좀 집에 가서 쉬어라, 네, 그런 얘기도 했고.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 상사가 저한테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자기도 미안하다. 너가 이 팀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직 적응도 못했을 텐데 내가 너무 피드백 정리를 잘 못해줘서 전달이 조금 부족해서 자기도 이 점을 개선할게 라고 이제 서로 다 너무 좋으시고.
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줬냐면 피드백을 원래 상사가 이렇게 익명으로 모았잖아요. 그러면 이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해요.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모든 의견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통점이 뭐지? 거기서 한두 가지의 공통점의 패턴을 딱 알아내고 그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분도 사실 메타에 뭐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된 디렉터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의 피드백을 그냥 준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러프하게. 그러니까 어태크처럼 들렸는데 자기도 그거를 인정하고 미안했다. 저도 같이. 예. 피드백 지난 다음에 엄청 좋아졌어요. 네. 그리고 진짜 친해졌고, 예, 친해졌으니까 진짜 어려운 프로젝트 규모 엄청 큰 거 맡았을 때도 그때 한번 어려운 거를 같이 극복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몇 년 동안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진짜 조직 문화 7가지 중에서 혹시 강조하기보다 한국에서 이런 개념들을 설명했을 때 가장 신선하게 생각하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평행 트랙과 parallel track과 그 매니지업. 그래서 매니지업을 제가 한국말로 내 상사는 내가 관리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개념이 사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생소했고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어요. 매니지업이라는 게 상사의 성공은 사실 팀원의 성공이잖아요. 그쵸? 팀원이 성공해야 상사가 성공하는데 팀원을 성공시키려면은 그 열쇠는 사실 팀원이 가지고 있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각자 개인 나는 이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 라고 이제 상사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당신에게 받을 수 있는 피드백 당신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 이런 거를 얘기를 정확히 해주면 상사가 이제 도와줄 수 있죠. 그러니까 상사가 나를 도와주도록 내가 상사를 도와주는 개념이 이제 매니지업이거든요. 상사의 입장으로서 전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자기도 성공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 면으로 봤을 때는 진짜 윈윈인 거고요. 직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뭔가 내가 왜 상사를 도와줘야 되지? 너 엑스트라 일이 아닌가? 그럴 수 있는데 그 마이크로 매니징 다들 싫어하잖아요.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이유 거의 대부분이 상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싶은 게 모르니까. 그런 거를 피하려면은 사실 내가 먼저 상사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도와주세요. 약간 이렇게 가면은 다들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상사한테 막 도움을 막 요청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제가 관리자였을 때는 그 부하 직원들이 다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너무 일이 수월한 네, 너무 편한 거예요. 제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더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성장하고 그래서 매니지업이라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큰데 그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거나 실행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. 평행 트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니어 레벨까지는 그 두루두루 기술을 갖춰야 되지만 거기에 도달했을 때는 관리자 또는 그 실무자의 트랙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. 좋아하는 거를 희생하고 이제 관리자 트랙으로 간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고 각자 강점에 맞춰서 이렇게 키워준다는 게 평행 트랙이거든요. 근데 솔직히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자는 100% 사람만 관리하는 거예요. 그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엔지니어든 뭐 어떤 데이터건 디자이너건 그 사람들한테 제일 어려운 임무와 결정 권한과 이런 거를 과감히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난 물러서야 돼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지지를 해주는 게 나의 관리자, 사람 관리하는 사람의 목표고 사람을 통해서 업무를 성공하는 게 이제 임무죠. 모든 게 사람 관리죠. 사람 뽑는 것부터 해가지고 성장시키고 피드백 주고 유지하고 이것만 해도 진짜 너무 일이 많거든요. 거기다 어떻게 실무 일도 해요. 말도 안 되죠. 이것만 잘해도 최고의
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실무자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. 관리직이지만 실무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. 네. 그러면 내가 해버리면 더 빨리. 그거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뭐든지 맡겨야 돼. 피드백을 줘서 이렇게 해달라. 그런 실수는 혹시 안 하세요? 저는 일찍이 좀 경고를 받았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사 중에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상사가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냥 그 얘기를 일찍 해주셨어요. 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라고 그러면서 back off 손 놓으라고. 그래서 저는 아예 꿈도 꾸지 않았었어요. 그리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계속 뽑는 게 목표였어요.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내가 할 것보다 훨씬 잘할 거니까. 그래야 손을 놓을 수 있잖아요.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저의 워라밸도 좋아져요. 그거를 관리하는 시간이 그쵸?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실리콘밸리 막 조직 문화가 이렇게 다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공통적인 요소가 몇 개 있지만 애플과 메타를 약간 이렇게 상반되는 걸로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메타의 자율적인 문화는 좀 유명했어요. 자율적이지만 빡센 책임제도가 있다는 건 유명했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인터뷰 기준부터 뽑았고 그런 질문을 해요.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게 사실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자율이거든요. 그런 인터뷰 질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가 제도를 통해서 남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이거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더라고요. 뭐 아마존이나 애플 이렇게 좀 굉장히 상반되는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에 적응을 좀 힘들어하는 경우를 봤고요. 그러고 나서 결정은 해요. 이게 나와 맞는 스타일인가 아닌 스타일인가. 떠나는 경우도 봤고.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게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피곤할 수도 있죠. 모든 사람들한테 의사권을 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니까 난장판일 수도 있잖아요. 피드백도 너무 많이 오가고 싸울 기회도 조금 생기고 사람이라는 게. 근데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일로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또 하드웨어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 팀에서 뭐 하는지 저 팀에서 전혀 몰라요. 조금 탑다운 성향이 더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깔끔한 면도 있죠. 회사 생활이.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니까. 여기 로드맵을 정해줬네. 메타는 로드맵 우리가 정해야 돼, 다. 모두가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일단 먼저 갈려요.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부하 직원 중에서 그런 걸 즐기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, 능동적인 일의 방식을 좋아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인식이 강해서 자기가 지금 어느 점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인 사람은 정말 잘해요.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랑 성과를 내고 싶은 조직 리더들, 근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가능한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랑 좀 진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해보고 싶다. 이건 아니다. 그러면서 자기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일치시켜보고 싶은 그런 모든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.